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증시는 코스닥이 엄청나게 급락하는 와중에 반도체는 여전히 탄탄해서 코스피는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앞으로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지금 단기간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략을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또다시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경제가 너무 좋다는 리스크에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려도 미국은 경제가 좋다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미국 경기가 도대체 왜 좋은 겁니까? 하고 봤더니 어제 미국의 3월 제조업 지수가 공개가 되었는데 1년 반 만에 50.3으로 확장 국면에 들어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다시 시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경제가 좋은데 금리 인하가 필요할까? 요런 얘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미 하락을 했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증시는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만 앞으로 증시가 계속 폭락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폭 하락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낮고 하락하더라도 조금 하락하고 회복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금리 인하 그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달 미뤄지는 가능성이 있긴 하더라도 결국은 금리 인하가 다가올 미래다 보니까 단기간 조정이 나타나면 당연히 매수 기회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테슬라 올 1분기의 나름 성장.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차량 공급 대수는 45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늘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작년 4분기보다는 6% 정도 감소한 수치라 걱정도 동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 테슬라의 판매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수 있다 요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그나마 전년 동기보다는 늘어서 다행이다 요렇게도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에 BYD에게 전기차 판매량 1등을 뺏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실제로 테슬라가 얼마나 팔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데이터를 기다려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테슬라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FSD 자율주행도 무료로 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1분기에만 무려 주가가 29%나 하락을 했다고 하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여기서 바닥을 다져줄지 아니면 추가적인 지하실을 찾으러 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입니다. 역시 해답은 반도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진짜 무서운 반도체. 지금 주주분들의 생각은 이거 연말까지 결국 오르긴 할 텐데 계속 들고 가야 되냐? 아니면은 어차피 한 번에는 안 갈 거다. 지금 팔았다가 8만원 깨지면 다시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두 가지 전략을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듯 합니다. 물론 정답이 없겠죠. 두 번째 거를 할 수 있다면 그거를 맞출 수 있다면 당연히 두 번째가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3전이 당장 내일부터 하락할지 아니면 두 달 뒤에 9만 전자 찍고 하락할지 10만 전자 찍고 하락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9만 전자 10만 전자 온 다음에 그때까지 들고 갔다가 그때 팔지 말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호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2주에서 3주간 낸드 플래시 기업용 SSD가 품귀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들 데이터 센터 구축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올 2분기 SSD 가격을 20에서 25%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상승 사이클이다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드디어 폴드도 지나나. 저도 지금 플립을 쓰고 있거든요. 매우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접히는 거 말고는 다른 게 거의 비슷해서 다른 버전이 나와도 딱히 관심이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플립이 잘 되려면 새로운 플립이 나올 때마다 이거 진짜 또 사고 싶다.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새로운 거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마음이 안 드는 게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기술이 많이 발전된 걸까요? Z 폴드부터 울트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카더라라고 볼 수 있지만 Z 폴드 6 울트라가 나올 수 있으며 S폰이 기본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저기를 또 Z 폴드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너무 클 것 같아서 고민이 좀 되는데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독일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어제부터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제 독일에서는 길거리에 나와서 대마를 피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성인의 대마 사용을 자율화한 첫 번째 유럽 국가가 독일이 되었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18세 이상 성인의 1인당 대마초 보유가 25g까지 허용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린 거는 그만큼 암 시장이 많이 퍼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관리도 안 되다 보니까 양지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대마초를 초장에 잡지 못하면은 이런 꼴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조심해야겠죠. 다음입니다. 야, 여기는 뭐 여전히 난리군요. 지금 국제 정세는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이란과 헤즈볼라가 시리아에 있는 자국 영사관이 폭격을 받았는데 그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우리에는 영사관 폭격에 대응한 권리가 있다라고 엄포를 놨다고 하며 전쟁이 커질 수도 분명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자 당연히 유가는 상승하고요. 그리고 또 관련주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흥구소기가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오늘 코스닥이 급락하고 사실 코스피도 삼성전자 말고는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적으로 증시 하락이 나타난다면 인버스적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의 취지직이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네요. 네이버의 취지직이 지난달에 처음으로 앱 사용자 기준 아프리카TV 196만 명을 넘긴 216만 명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트위치가 사라지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취지직이 시동을 거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무려 출시 3개월 만에 아프리카를 따라잡았다는 게 매우 의미가 높겠죠. 다만 이용 시간은 좀 많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아프리카TV가 무려 2배 넘는 수준을 나타냈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취지직이 갈 길이 좀 많이 남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동시에 아프리카TV에 대한 그러한 충성도도 높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SU7 뜨거운 논란. 샤오미에서 내놓은 첫 전기차 SU7, 확실히 그 언론에서 정말 많이 다뤄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떤 논란이 나타났나 봤더니 시승 운전 중 사고가 나는 영상이 퍼졌다고 하는데, 커브길에서 제대로 조향이 되지 않고 비틀거리는 영상, 연석에 쫙 부딪혔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그러한 영상들이 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샤오미는 이거는 차가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운전 미숙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한편 또 이 와중에 예약 고객이 8만 대를 넘었다는 소식 우리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약은 예약일 뿐 실제로 구매를 확정한 사람들은 얼마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1회 평균 42,000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알리, 테무 등 이러한 어플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들의 1회 평균 소비액은 42,000원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점 때문에 알리와 테무를 사용하는가 봤더니 당연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가격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이용 과정에서 불만을 느꼈거나 피해를 경험했다, 이러한 얘기를 했고, 저 길이 또 테무를 2번인가 3번인가 써봤는데 3번 중에 2번은 불만족스럽고 1번은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의자 밑에 다는 그 의자 양말 있죠, 그거를 산 거는 매우 만족했고요. 야, 이 가격이 이거는 뭐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의자 양말이 아니라 사람 양말을 주문했는데, 야, 이거 양말이 완전 시스루입니다, 시스루. 뭐 신발을 벗지 않는다면 신어도 되겠지만 혹시나 신발을 벗으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바로 환불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마도 저 같은 경험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알리나 테무를 쓸 때 사람이 쓰는 거 말고 다른 뭐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사물에 쓰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쇼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듯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피해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애초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구매한 사람들은 50%가 넘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피해를 입어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아유 똥 밟았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환불이나 뭐 그런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걸 보고 알리테무 복권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용료가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물건 질이 떨어져도 아유 뭐 이럴 줄 알았지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직이 잦은 게임업계.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근무하는 게임업계 근속 연수가 정말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해서 봤더니 작년 기준 크래프톤의 평균 연봉이 1억이나 됐는데 근속 연수는 2.8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는 9,200만 원인데 근속 연수는 1.9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봉이 높다 보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의 근속 연수가 낮은 것은 재직자들의 평균 연령이 낮고 복지와 처우 등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업계는 이러한 인재 탈출을 막기 위해서 타 업종과 비교해 좋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펄어비스가 진짜 대박인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월 1회 가사 청소 서비스, 해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까지 해주고, 그리고 자녀 양육비 월 50만원, 임직원 및 배우자 부모님 월 최대 40만원, 난임 시술비 무제한 제공, 자녀 학자금 연체백 등등 엄청난 복지를 꺼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ETF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액티브 ETF가 많이 등장하고 ETF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자산 운용사들은 모두 ETF 브랜드 교체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 바꾸는 거는 뭐 이해가 가긴 한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라고 봤더니, 혹시 기존들 카카오톡 친구들 보면은 제일 처음에 괜히 막 일 같은 거 적어놓고 뭐 기업 같은 거 적어놓고 이런 친구들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기업 같은 거를 딱 적어놓고 자기 이름을 맨 위로 올리는 사람들은 뭔가 뭐 장사 같은 걸 하거나 혹은 뭐 보험 같은 걸 파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ETF도 똑같다고 합니다. 브랜드명 앞에 A나 1처럼 검색 시 상단에 위치하는 글자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한국투자의 킨덱스가 에이스로 바꾼 바 있었는데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자산운용은 K탑이라는 브랜드 명을 원큐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KB자산운용도 기존 브랜드를 바꾸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름뿐만이 아니겠죠. ETF의 매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ETF, 이런 차별점이 있는 그러한 ETF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ETF도 나온다고 합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이번에는 글로벌 우주방산 ETF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에 미국의 우주항공 방산 ETF가 있긴 한데, 그런데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라는 차별점과 액티브 ETF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들어가는가? 보잉, 에어버스, 로커드 마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이러한 관련 기업이 들어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도 포함이 되며 25개에서 30개 정도의 기업이 편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제 그 우주항공에 AI가 왜 있나 봤더니 AI가 바로 우주항공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ETF는 이달 내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의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 오로라는 올해 말까지 20대의 자율주행 트럭을 운행한다고 합니다. 텍사스주 달라스와 휴스턴 사이 380km를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자 미국 국토교통부는 이미 2021년에 보고서를 통해 26년쯤 되면은 장거리 운전자의 인력 2%인 11,000명이 해고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자율주행 트럭이 운행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겠지만 갈수록 사고가 없다 보면은 그 사람들도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드라이버라는 직업이 사라지는 위기가 곧 다가오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와중에 회의적인 시각도 다분하고 있습니다. 앞서 GM의 자회사 크루즈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택시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고 6m나 끌고 가는 등의 사고를 일으킨 바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주 드림타워 1분기 최고 매출. 롯데관광개발의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는 호텔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분기에만 1천억 에 가까운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분기별 매출로 봤을 때 역대 최고 매출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작년 1분기 매출이 380억이었으니까 2배가 넘는 매출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상승가도 탔다는 거겠죠. 그리고 카지노 부분도 올해 1월과 2월 연이어 월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600억대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도 오늘 주가는 좀 하락했지만, 하지만 앞으로가 매우 중요할 듯하네요. 과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실적 전망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배달 어플 이야기를 어제에 이어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리십 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요기요 어플인데, 그런데 이 친구 원래 2등이었는데 이제는 3등으로 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1등은 당연히 배민, 2등은 쿠팡 이츠가 차지했고 3등이 요기요라고 하네요. 그리고 월간 사용자 수 차트를 보면은 요기요는 2022년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쿠팡이츠는 23년 초부터,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쭉쭉쭉 올라오더니 드디어 역전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로 보면은 배민이 2100만, 쿠팡이츠가 650만, 요기요 600만 명으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요기요는 뭐 사실상 계속 3등이 될 것 같고,
쿠팡이츠가 배민을 어디까지 따라잡을지 여기가 매우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오르긴 하는데 가주화를 외치고 있는 비트코인,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요 비트코인을 어디에 쓸 수 있을지가 여전히 미지수라고 합니다. 과거 비트코인 열풍이 불 때 몇몇 가게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 이러한 얘기도 분명히 있었으나 지금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하면은 가게 주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최근 몇 년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일단 여전히 결제를 하려면 바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단순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바이오가 완전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 바이오가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약품을 임상시험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에 식약처는 업무 정지 1.5개월 처분을 내렸고 박셀바이오는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한편 박셀바이오 측은 임상용 약품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발생한 것이고 규제기관과 계속 소통 중이었으며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승인이 된 약품인 줄 알고 잘못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핑계를 밝히긴 했는데, 그런데 주가는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박셀바이오뿐만 아니었죠.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장중 급락세도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 미국 특허 침해 피소설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삼천당 제약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가는 급락을 피하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오늘 코스닥 급락의 요인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기차 업황은 아직 유진투자의 분석에 따르면 여전히 국내 양극재 업체 주가에는 거품이 낀 상태라고 합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거겠죠.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가 아직도 거품의 영역인 이유는 양극재 판매량 성장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계속 성장한다면 지금은 당연히 저평가가 맞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비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겠죠. 한국의 1분기 양극재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나 감소했습니다. 성장하고 있다면 감소하면 안 되는데 감소가 되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사인이고요.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을 때 투자를 하는 거는 당연히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